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채원입니다. 다들 요즘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몸의 건강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건강도 잘 돌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2021 대구 정신건강 한마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10월 29일 금요일까지 무려 3주간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함께 톡톡하는 톡톡월드 첫 번째 시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형제 양재웅, 양재진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마음의 돌봄을 주제로 토크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진 선생님, 양재웅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대구에도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양부로 중에 형을 맡고 있습니다. 형의 역할을. 네, 계속해서 동생은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 강연에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두 분 부쩍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네요? 그렇죠. 예, 뭐 일도 같이 하는 게 많고 예. 그래서 그 조율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시고. 뭐 전문의 두 분이시니까. 네, 뭐 적정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출발하기 이전에 저희 이제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이죠.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이 한마당도 개최가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가운데? 예. 그 정신건강의 날이 원래 우리나라가 4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5월 30일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맞추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건강의 날을 10월 10일이라는 날로 법정으로 정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양재진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좀 머리 아픈 것 같아 아니면 감기 기운 있어 그러면은 약이라도 먹고 병원 바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조금이 아니라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반복이 돼도 병원 간 자체를 아예 편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의견?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워낙 오래됐고요. 정신과가 가지고 있는 이과명 자체가 또 편견을 부추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지가 벌써 한 근십년 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봤자 편견 가진 분들은 가지시고요. 사실 뭐 정신과약, 정신병원 뭐 이런 거, 뭐 정신과 의사 등등에 대한 편견은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문화권의 차이로 얘기하자면 너무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정신과 주치의가 있어, 나는 나의 카운셀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나 좀 치과 보험 있어처럼 나 좀 뭐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 현대 정신과의 시작이 프로이트라고 했을 때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정확하게 피난을 갔는데 유럽에서 사실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분들, 프로이트의 정신과 책에 나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귀족 아니면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 당시에 낼 수 있는 거는 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 다음에는 미국에는 귀족이 없지만 부자들이 있죠.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부러움을 항상 함께 공존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유럽의 귀족들이 하던 거래라는 것에 이미 미국의 귀족 대신 있는 신흥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하기 시작했고 쉽게 말하면 사회 상류층,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던 거다 보니까 중산층 아래로는 쭉 나도 하고 싶은 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중국도 굉장히 편견이 심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는
정신과 질환에 걸렸으면 뭘 했냐면 구슬했던다라고. 오, 예, 귀신 들렸다 그렇네요.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부시 되는 뭔가 신성하지 못한 뭔가 병에 걸린 것보다는 사람이 이상해졌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게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제발 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뇌에서 일어난 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제라 생각하고 마음은 가슴에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면 뭔가 나아질 것 같다는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편견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쭉 전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오시고 이런 강의를 해주시고 이 자체가 우리의 인식 개선에도 정말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지금 벌써 접속자가 이제 뭐 1000단위 이제 넘어가면서 계신 분들도 하실 거예요. 마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라고. 그죠? 우리의 생각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그래도 마음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직접 찾지는 못하고 그래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민이 아닌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는 사연들을 좀 추려서 종류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를 좀 전해드리고 두 분의 답변을 좀 들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가명 혹은 닉네임으로 소개를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사연들이 어찌 보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연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변 쭉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노지아님이 주신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요즘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주말 아닌 평일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초반에는 남편의 재택근무,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이 생활이 반복되니 제가 너무 지쳐있더라고요. 아침 먹는데 오늘 점심은 뭐야? 하고 묻는 아들 녀석. 아유 얼마나 얄미운지. 남편도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저에게 잡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네 엄마들이랑 차 한잔하고 올게 하면 코로나로 지금 커피숍 갈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서 외식 좀 하자고 하면 코로나로 무섭다고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정말 이 정도로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제가 장보고 요리하는데 외식 없이 삼시세끼 다 해내는 일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추석에도 음식점만 한다고 힘들었는데 이젠 다가올 시어머니 생신상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유난 떠는 건 아닌데 또 우리 집 남자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이해는 가는데 저는 화가 나 있습니다. 저만 오히려 코로나에 대범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금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주부의 고민을 대표해서 신청해 주신 노지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분 혼자만의 생각이겠어요, 그죠? 좀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선생님들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자연 재해죠,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데 이 노지아님과 같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하시면서 자기 시간을 좀 확보하셨던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계속 그 아이들을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고 밥도 지금 뭐 남편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삼시세끼를 다 외식 없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연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주부, 전업주부라는 게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요즘 시대는. 근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업무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은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쉴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안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좋은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남편하고 시댁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힘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남편이 지금 뭐 자영업을 하시는 건지 뭐 회사를 다니시는 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입이 줄은 상황에서 뭐 우리는 외식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삼시세끼를 어떻게 다 헤매겨요. 그죠? 두 끼를 뭐 헤매긴다고 해도 한 끼 정도는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도
외부의 식당이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가족들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좀 일방적인 좀 착취를 당하고 계신 느낌이 들거든요. 화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화를 내실 거냐. 이거는 협상을 해야죠. 내가 지금 노동량이 이만큼 늘었고 근데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 집에 어떤 그 법칙을 이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나는 이건 당연히 이제 전업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과거의 어떤 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과 시댁과 좀 부딪히셔야겠죠. 오, 부딪혀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그에 대한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양재진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자면요. 네, 뭐 사실 벌써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작년 2월, 3월부터 시작된 일이 벌써 지금 10월이잖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아실 텐데 일단 부부간의 갈등,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가정주부, 엄마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뭐 지금 한두 달에 끝날 일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아까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거에 전적 동일해요. 업무량이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고 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량을 분담해야죠. 지금 뭐 이 정말 이 집안일이라는 거는 하면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티가 빵 나는 거고요. 정말 그런 걸 해본 적 없는 인간이 하는 얘기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 인류는 거의 대부분은 뭐 힘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중산층 이상의 집에서는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지 영양 결핍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에 3끼 먹을 필요 없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새끼는 필요하겠지만 아이는 새끼를 차려주더라도 여기 노지아님과 노지아님의 배우자는 2끼 드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 2끼 중에 1끼는 시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것들 우는 아이 젖준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알아서 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좀 배려 좀 해주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남편은 평상시와 뭐가 달라? 내가 집에 좀 있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놓은 거잖아라고밖에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요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갈등이나 어떤 그 다툼이나 그런 불편한 감정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 이 양부로가 특히나 또 여성 팬들이 많은지 알겠어. 어머,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지금 다 알고 있어.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얘기를 해주시네. 왜 우리 집에 있는 남자는 모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다시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역할 분담 혹은 그에 대한 보상을 오늘 답변으로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행동으로 좀 옮기셔야죠. 예,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남아있는 질문이 많아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글쎄요, 닉네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연 공개합니다. 중독 오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넘게 도박 중독인 친오빠가 있습니다. 집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지금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거짓말과 도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오빠의 행동과 감정에 신경을 쓰며 또 반복이 될까 불안합니다. 도박센터 상담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치료를 권유해서 진행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도박 중독도 치료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 가족의 마음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친오빠를 옆에서 보면서 온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 같습니다. 일단 도박 음, 중독 자체가 네. 질환이죠.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처럼 행위 중독으로 이제 도박 중독도 질환이고요. 정신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대상인 건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치료를 지금 시켜 보신 거잖아요.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권유했고 진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게 문제죠, 사실. 예. 다른데 뭐 다른 해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중독이라는 거는 내 뇌가 변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변한 거예요. 욕망회로만 특화돼서 발달을 하게 된 건데 걔를 통제회로 쪽으로 끌고 오려면 욕망회로를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서 계속 그 외부에 내가 중독됐던 행동에 또다시 노출이 되면은 그 중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중독 회로는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아예 끊어야 돼요. 아예 끊는 기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한들, 대단한 치료법이 나온다고 한들 내 뇌가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외부의 어떤 중독할 거리를 끊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약물 치료 당연히 뭐 있긴 합니다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뇌를 한순간에 우리가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한순간에 뇌 지능을 높일 수 있어요? 없죠. 계속 학습을 해서 뇌를 발달을 시켜서 지능이 올라가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변한 그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입원 치료가 원칙이에요. 입원을 한다라는 게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건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전문적인 치료 시설을 찾으시고 입원을 시키시고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문가가 하시는 일들인 거고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인 거고 명확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선택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시고 전문가랑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가족의 마음 건강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죠. 가족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 중독자가 한 명 집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입원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들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거든요.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좀 마음에 먹으시고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방법. 근데 우리가 뭔가를 좀 줄여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중독이라는 네네. 말이 나왔을 때는 줄여나갈 네. 수 있는 거는 중독으로 가기 전 단계고요. 중독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치료를 네.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거는 줄이는 단계로 접근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오히려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 양정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방법은 하나 딱 제시하셨어요. 해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치 주관식 답변 내듯이 하나 딱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덤으로 또 양재진 원장님도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같은 얘기죠. 사실 네. 이 중독이라는 게 행위 중독이건 물질 중독이건 치료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그 물질 혹은 행위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격리. 그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걸 끊어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가 조절하면 돼도 말도 되는 얘기고요. 사실 그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도박 중독이 그 가족에게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그런 중독 중에 하나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그 가족들에게 어떤 신체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 질환이라 그러면, 사실 그 도박 중독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정말로 집안이 다 재정이 거덜나고 파탄이 날 정도에 이르게 만드는 중독이 도박 중독인데,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두 가지예요. 아까 양재용 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치료를 했지만 진행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진 못했다라는 거. 보나마나 죄책감에 혹은 그 가족 구성원인 오빠, 환자인 오빠의 거짓말에 혹은 오빠의 부탁 사정에 치료를 끊임없이 중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지 몰라도 오빠를 계속 망가뜨리는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0년째 거짓말과 도박이 반복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도박 중독인 오빠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 10년째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마음 약해서 해주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가족, 환자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를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치료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굳은 의지와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치료라는 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믿고 맡기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도와줘야지 치료가 되는 부분이고 명확한 오늘 답을 제시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두 분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꼭 한번 치료가 되실 계기를 가족들이 만드시고 치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사연은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한숨을 몇 번 했어요. 들으시면서 답답해. 내 친구 얘기 같아, 아니면 내 얘기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도 조금 깁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사연인데요. 닉네임이 외강내유가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박과 빚에 빠져있던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갈 곳 없다고 하루만 재워달라고 찾아왔기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부터 갈 곳이 없다고 아예 한 달 정도 안 쓰던 방에 소위 말해 눌러 살겠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집에서 살면서 잠깐 남편이 변하려나 이게 잘못인 것 같은데 싶어서 기대하다가 또 아닌 모습 때문에 싸우고 남편은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혼 후에 무려 9년간 서너 번 정도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습니다. 마음먹고 저는 연락을 끊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걸 보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듣고 또 마음이 가서 결국 다시 연락하게 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애들 아빠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애들에게도 아빠 입원하는데 돈 있냐? 이런 방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걱정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도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애들 아빠라서 혹시나 혼자 있거나 객사할까 봐 두려운 게 제 마음을 아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제가 좀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제가 응해줘서 그런지 제 곁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늘 아프다고 징징거린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예 대놓고 마이너스 통장을 제 명의나 애들 명의로 해서 돈을 내어주면 자기가 갚겠다면서 그런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애들 아빠를 태워 나오는데 차 안에서 끙끙 앓고 숨을 핥아거리면서 자기 누나가 전화기 오니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오니까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는 또 놀랐습니다. 이혼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애들도 제가 키웠고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고 생활비며 헤어질 때 위자료도 안 받았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돈 없다고 돈 달라고 합니다. 애들한테까지요. 결국은 돈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싫은 소리 해도 주니까요. 저는 이것저것 안 보고 살고 싶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애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한테 신경 쓰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왜 헤어진 남편 아직도 제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단호할 수 있게 제 자신의 문제점을 알려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래전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스스로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계신 외강내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한숨을 푹 쉬면서 지금 사연을 듣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두 분? 네. 그 아까 중독 오빠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가족이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중독 오빠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남편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잘 곳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굉장히 의존 욕구가 강합니다. 의존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 사연자분하고는 사실은 공동 의존이 되어 있는 거죠. 중독자는 지금 남편은 술에 의존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연자분은 남편한테 의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못 끊어냈냐? 본인이 못 끊으신 거죠. 안 끊으신 거죠.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걸려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죠. 한 달 정도 안 쓰는 방에서 살겠다. 여기 왔을 때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고 이제 내 마음을 잘 봐야겠죠.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좀 나은 선택이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선택을 이제 합리화하시는 건데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의존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거죠. 이 중독자의 의존 욕구를 내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는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어떤 의존 욕구를 이 중독자가 채워주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어쨌든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내가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하시고요. 음. 이 중독자분하고는 법적으로 어쨌든 현재 이혼한 음.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물리적으로 음. 멀리 두고 사실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본인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를 먼저 음. 좀 잘 헤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예, 원장님은요? 사실 뭐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음. 이거 뭐 에로부부 같은데 사연 나왔으면은 음. 온갖 출연진에게 정말 좋지 않은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을 그런 고구마 네. 사연이고요. 음. 사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본인을 동정하거나 했던 분이 있을까? 다 안 좋은 얘기하고 너 바보냐? 왜 음. 그러고 사냐? 왜 그걸 받아주냐라는 얘기 20년 동안 계속 들으셨을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버리고 계신다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구구절절한 이유 핑계 막 대셨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랬다, 객사할까 봐 그랬다, 어쨌다 저쨌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화가 나는 게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 본인이 선택한 것이니 그리고 본인 인생이니 그 전 남편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는 본인이 감당하시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냐는 거죠. 정말 애들을 원하신다면 제대로 처음부터 잘라내셨어야지. 그걸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년째 이 아이들도 이 아빠라는 인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음. 끊임없이 애들한테 보나마나 전화해서 뭐 돈 있냐 물어보고 이거 한두 번이겠습니까? 애들 찾아가서 또 뭐 돈 달라 껄떡대고 정말로 애들한테 못할 짓을 20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도 하룻밤 재워달라 했을 때 재우는 순간부터 음.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진짜 애들 생각하셨으면 잘랐어야죠.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엄마로서 애들한테 못할 짓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못 잘라내신 거고 남편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탓입니다. 어떻게 20년 전에 이혼하셨는지 몰라도 정말로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걷어차고 20년 동안 그 전 남편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본인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편 때문에 남편 이런 건가요? 뭐 그거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왜 내가 받아줬는지. 정말로 이 엑스 남편, 엑스 전 남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 남편이 내 인생에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정말 끊을 생각이 있다면 방법 딱 하나죠. 연락처 다 바꾸고 이사 가고 이사 간 집 안 알려주고 애들한테도 단호하게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아빠와 연락 끊을 거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만나겠다는 거는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의 선택이겠지만 아, 애들조차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빠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다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이딩을 받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왜 못 뛰어냈는지 아까 뭐 단호할 수 있게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달라고요. 20년 동안 수없이 들은 그 얘기들 주변 사람들의 얘기 속에 답이 이미 다 들어 있어요. 본인이 듣기 싫어서 안 들으셨을 뿐이죠.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근데 그 안타깝고 답답함이 결국에는 본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음. 힘들다고 이렇게 막 여기다 보내시고 징징거리시고 그러실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음. 잠깐만 제가 얹으면요. 네. 일단은 아빠 남편이죠. 음. 남편한테 본인이 해준 게 있죠. 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주고 음. 싶은 마음에 쓰신 것 같은데 음. 애들도 제가 키웠고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음. 생활비도 내가 다 냈다. 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이어져요. 남편이 이랬는데 나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렇게 음. 키웠는데 그럼 니네가 당연히 나를 음. 어, 평생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심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 잘하신 거고 충분히 용기 내신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세요. 남편 자르시고 이 굴레죠, 굴레. 음. 내가 남편한테 해준 거를 자식들한테도 받고자 하는 거. 이 굴레를 본인이 끊으셔야 돼요. 남편하고 연락 끊으시고요. 자식들도 연락 끊게 일단 권고하시고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보상 받고자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있으시다면 지금 잘라내십시오. 음. 사실 오늘 답변이 두 분 모두 다 답변이 굉장히 단호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본인한테는 더 그랬을 거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긴 세월이 요약하자면 무언가 모르게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여지 자체를 차단하거나 잘라내라는 거 명쾌한 그거 이외에 답이 없다라고 주셨어요. 마지막 말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셨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꼭 이번엔 잘 한번 다보시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지만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공감하실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눈치 보는 일상에 대한 불안한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 도담입니다. 제 고민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만나는 사람을 멀리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도 걱정입니다. 곧 취업 면접도 많이 다녀야 할 텐데 말이죠. 질문이나 발표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대고 말을 더듬고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거리를 지나다닐 때나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항상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그 시선도 좀 불편하고요. 이런 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항상 이런 사연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음. 늘 드리는 말씀은 남들이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도 아니고요. 어. 그냥 관심이 없어요. 팩트예요, 사람. 팩트. 팩트예요? 아, 예. 팩트예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음.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타인이 자꾸 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것 같고 이것들에 자꾸 이제 마음을 뺏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 일이 만들어지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셨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계신데 제가 아까 강연을 하고 있는데도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이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딴짓을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막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저 이거 못하죠.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한테 관심이 있는 저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 여러분의 얘기를 귀 기울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특정한 영역에 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일 하기도 너무 바빠요. 이게 세상 사는 어떤 세상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계속 뭔가를 하셔야 되는 위치에 이제 쓰게 된다거나 그런 자리를 가지셔야 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네,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스트레스가 딱 들어왔을 때 미리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코티솔이 나오면서 동시에 DHEA가 나오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얘네들이 결정이 돼요. 하기 싫으니까 창피할 것 같으니까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난 안 하는 쪽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해 버릇하니까 계속 무서워요. 나는 원래도 그게 좀 불편하고 무서운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다시 더 무서워지는 거죠.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요.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걸 뭐 잘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이걸 하든 안 하든 별 관심이 없구나. 별다른 변화가 이르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면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걸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별로 잃을 게 없구나라는 거를 확신하면서 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말지 여러분이 이 사연자분 도담님이 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이제 이 방향에 어떤 키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숨어서 피하면서 살지, 아니면 조금 안 해본 것들을 극복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살지를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음. 그냥 그거에 따라 행동을 옮기시면서 불안도를 낮춰 가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남들이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다. 음.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사실은 애초에 그런 욕구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지금 도담님 같은 경우에 음. 제가 아까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불안도 긴장도 굉장히 높은 분, 그 중에서도 좀 부드럽고 약한 쪽에 속한 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도나 긴장도 많이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고 그거를 낮추기 위한 연습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양재 원장이 얘기한 대로 부딪혀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내가 부딪혀 보고 내가 뭔가를 남들 앞에 서 보고 하는데 처음엔 무지하게 불편하죠. 안 하던 걸 하는데 시선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들 방법이 있고 결국에는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불안도나 긴장도를 내가 좀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 정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연습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질문하거나 할 때 이때는 거의 뭐 무대공포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 포비아라고 그래서 무대공포증이라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가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눈앞 깜깜해지고 머릿속 하얘지고 식은땀 나면서 입 마르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그걸 예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흥분할 때 흥분 활성화되는 그 교감신경을 눌러주는 그 베타블로커라는 거를 먹고 30분 전에 먹고 어떤 발표나 질문 혹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훨씬 증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의 성격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도담님에 대한 답변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치료로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 노력 의지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해답을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분 말씀 중에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했던 대목이 있는 게, 뭔가를 했을 때 특별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는 게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는 거에 오히려 용기를 받아라. 그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어머 하는데 아니래요,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향이 없는 거에 '그래 나는 괜찮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오늘 개인적으로 한마디가 너무 큰 용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담님께도 꼭 그러길 바라면서, 저희가 워낙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있지만 딱 한 분 질문 빠르게 좀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김땡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실시간 댓글인데요.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월요병도 심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20대 후반인데 다음 대목이 참 일한 날보다 일할 날이 참 많은데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해진다고 어떡할까요 하셨거든요. 예. 누가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하실까요?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다. 음. 월요병 심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예.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음. 다 마찬가지죠. 한 음. 직장 오래 다니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새로운 거 하고 싶어 하죠. 나랑 아니다 싶은 생각 들고. 월요병 안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다 많이 받죠. 예, 현대인이 뭐 내 집 마련조차도 어려운 이 시대에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도 근육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욕구대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쪽 선택만 하고 있다. 마치 유튜브 채널 돌리듯이. 그러면은 버티는 힘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그냥 순간순간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음. 욕구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멀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난 좀 한 직장 좀 꾸준히 다니고 싶고 뭔가 전문가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20대 후반 넘어서 30대는 좀 안정된 위치에 있고 싶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버티는 힘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 잘 참고요. 하고 싶은 것들 좀 미루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웨이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해야지 근육이 길러지는데 재밌는 거 뭐 골프 치고 수영하고 이런 건 좀 재미 위주니까 하고 싶고 웨이트 운동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처럼 마음에도 참고 혹은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그 오늘 숙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는 좀 잘 실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이제 끝으로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은데 이렇게 대구에서 함께 하신 두 분의 소감 간단히 좀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 그 대구 정신건강 한마당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기왕이면 조금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시간이 워낙 촉박한 상황에서 제한된 사연을 네. 다루다 보니까 다 못 드린 것 같긴 해서 아쉬운데요. 저희 채널도 잘 봐주시고 저희가 또 책,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란 또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찾아가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까지 쭉 한번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 크고 작은 고민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 쭉 들으니까 혼자 마음에만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주변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두 분 통해서 오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정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 함께한 톡톡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톡톡 월드는요, 2021 대구 정신건강 한마당 이 기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이제 화요일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는 19일 화요일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인 정우열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마음의 육아를 주제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강연이 이어집니다. 박서진 씨와 함께하는 마음의 힐링을 주는 공연 그리고 강의까지 이어지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토크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아래 링크에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시면 추천 통해서 또 선물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11월 9일 화요일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자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양부로와 함께한 저는 양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